서울 강남 한가운데 유리창이 반짝이는 빌딩 문의 다선층과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로펌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이미 눈으로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가운데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우리 집안일을 지나치게 잘 알고 있는 얼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과 평생 같이 일해온 회계사, 재단 쪽 실무를 도와주던 젊은 변호사, 그리고 오른편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는 며느리 한예린. 아들 민수는 예린 옆에 어정쩡하게 앉아 있었고 내 자리는 자연스럽다는 듯 회의실 한쪽 끝 문 가까운 쪽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거리감, 내 몫의 의자는 항상 거기쯤이었습니다. 변호사 최영석이 서류를 한번 정리한 뒤 탁자 위에 펜을 가지런히 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고 김정호 대표님의 유언장 내용을 가족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편 이름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손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밑에서 꽉 모였습니다. 서울대 병원 중환자실 침대 위에서 여러 개의 줄을 몸에 꽂고도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마지막에 했던 말. 선자야, 나 없어도 너무 참고 살지 마.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변함없이 담담한 목소리로 조문을 읽듯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전세보증금 및 소유권 일체는 장남 김민수에게 상속한다. 양평군 소재 전원주택 및 토지는 한예린에게 상속한다. 김정호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KJ건설 지분 남 1%는 장학재단인 김정호 장학회로 기속한다. 남영주 상가 건물 및 기타 금융자산은 숫자와 주소, 법률 용어들이 나열되는 동안 나는 내 이름이 등장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지금 당장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어딘가에는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배우자 김선자에게는 이라는 말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사람이니까 당연히. 그런데 유언장 낭독이 거의 끝나가는데도 내 이름은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 변호사가 한숨처럼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덮는 순간까지 내 이름은 한 번도 그 서류 속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움찔하는 기척이 옆에서 느껴졌습니다. 로펌 소속 젊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배우자분에 대한 조항은 혹시 따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예린이 아주 자연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아, 그 부분은 남편이 생전에 충분히 설명드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생활비는 앞으로 제가 책임지고 챙길 거고 지금 사시는 집도 당장 나가시라는 건 아니니까요.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지만 눈동자는 전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래같이 지내면서 알게 된 표정이었습니다. 남 앞에서는 굉장히 공손하지만 내 앞에서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말하는 표정. 그때 최 변호사가 낮게 숨을 내쉬며 아주 짧게 웃었습니다. 소리라기보다 숨이 새어나가는 듯한 웃음. 본인도 깨달았는지 곧바로 입술을 다물고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유언장 내용을 끝까지 믿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예린이 억지로 부드러운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마음은 다 이해하시잖아요. 재산 정리는 제가 알아서 잘 처리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지내시면 돼요. 저랑 민수랑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니까요. 말끝마다 어머니를 붙이면서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진짜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창밖의 야경을 향해 시선을 두거나 손톱 끝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눈을 돌리자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안도한 표정.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억울함인지 포기인지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서류에 서명하는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나는 요구되는 대로 몇 장의 종이에 김선자라는 이름을 또박또박 적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내 이름은 유언장에는 없었지만 그 유언장 절차를 마무리하는 서류에는 내 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조금 우스웠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도장이 필요하고 죽은 뒤에는 이름이 필요 없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예리는 최 변호사와 추가 이야기를 나누겠다며 회의실 밖으로 나갔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따라 허둥지둥 나갔습니다. 회의실 문이 닫히고 나니 텅 빈 공간에 나와 최 변호사 둘만 남았습니다. 그가 서류를 정리하다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김 여사님.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아까와는 조금 다른 빛이 비쳤습니다. 변호사로서의 역할과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불편함이 동시에 섞여 있는 듯한 눈빛. 유언장은 어디까지나 피상속인의 마지막 의사를 정리한 문서입니다. 다만 그 의사가 정말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 건강 상태나 외부 영향 때문에 왜곡된 건 아닌지 나중에 법원이 다시 들여다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나는 가만히 그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단어를 아주 신중하게 골라 쓰고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도 남편분이 다른 유언을 준비하셨다거나 공증을 여러 번 받으셨다는 기억이 있으신가요? 공증 사무실 기록이나 저희 쪽 초안에도 그런 흔적이 조금 남아 있거든요.
예전 유언이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대묻자 그는 아주 약간 미소를 지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주 예민한 문제라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필요하시다면 예전 초안을 확인해 보시고 싶다고 상담을 요청하실 수는 있습니다. 기록은 다 남아 있으니까요. 그 말이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도움이라는 걸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의 경계선. 그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나에게 건넬 수 있는 힌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도로 나오자 카페 뒤를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복잡하게 섞여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인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내 얼굴이 거울처럼 반짝이는 벽에 비쳤습니다. 생각보다 침착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입술은 단단히 다물려 있었고 눈가는 조금 붉었지만 울지 않고 버티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서초동 사거리로 나오자 퇴근 시간이라 차와 사람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동네 떡볶이집에서 흘러나오는 매운 냄새, 편의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웃고 떠드는 젊은이들의 목소리, 버스 정류장에서 피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직장인들의 한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양재천 쪽으로 향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강남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면서 내 머릿속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20살,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신촌에서 내려오는 막차버스를 기다리던 겨울밤. 허름한 자취방에서 둘이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언젠가는 우리도 아파트 한 채 있겠지 라던 남편의 목소리. 경기도 구리의 반지하 전셋집에서 기어다니던 민수의 작은 손. 첫 월급으로 겨우 샀던 중고 냉장고 앞에서 이게 다 우리 거야? 하며 둘이서 손뼉을 치던 그 밤. 지금 그 모든 기억이 서류 한 장 앞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서류를 쓴 사람들의 시선일 뿐 나의 살까지 그렇게 정리되도록 둘 생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복도 끝에서 우리 집 초인종 위에 붙어있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정호 김선자. 그리고 그 아래에 삐뚤빼뚤하게 붙어있는 김민수. 나는 그 이름표를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여전히 남편의 냄새가 났습니다. 서랍 정리하다가 찾은 옛날 향수병을 욕실에 두었더니 샤워하고 나올 때마다 그 향기가 조금씩 흘러나왔습니다. 나는 코트를 벗어 소파 위에 던지고 곧장 남편의 서재 겸 작업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안에는 여전히 그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책장에는 건설 관련 법령집과 부동산 책들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에는 어제까지 쓰던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가 삐뚤어져 있어 새삼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에 들어가기 전에 서둘러 적어 내려간 숫자들과 전화번호들. 나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통장, 도장, 보험 서류, 거래처 명함들. 살림을 내 손으로 끓여왔는데도 남편이 따로 챙겨두고 있던 서류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잡다한 서류들을 한쪽으로 밀어두고 제일 밑 서랍을 열어보았습니다. 서랍 맨 뒤에 다른 것들과 조금 다른 색깔의 두꺼운 파일이 하나 끼어 있었습니다. 회색 천으로 쌓인 서류철, 손에 들었을 때 묵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그것을 올려놓고 21번 고른 뒤 천천히 펼쳤습니다. 맨 앞장에는 유언 공정증서 초안이라는 제목과 함께 날짜가 몇 개 적혀 있었습니다. 7년 전, 2년 전, 2년 전, 주황색 펜으로 표시된 부분, 파란색 펜으로 줄이 그어진 부분들, 곳곳에 남편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배우자 김선자에게 현재 거주 중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사용권을 보장한다. 장학회 이사로서의 지위를 배우자에게 종신으로 보장한다. 나는 그 문장들을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숨을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동호와 상의, 선자 생활 걱정하지 않게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동호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오래된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대학 시절부터 함께 지내온 친구 박동우. 지금은 세무사로 강남에서 일하고 있었고 우리 집에도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선자 누나한테는 진짜 잘해야 돼 너라고 농담처럼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가 방금 로펌에서 본 것과 거의 똑같은 내용의 유언 초안이 붙어 있었지만 몇몇 문장은 두꺼운 선으로 거칠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내 이름이 들어간 부분이었습니다. 그 선의 터치와 힘은 남편의 손에서 나온 것 같지 않았습니다. 펜 굵기도 달랐고 잉크색도 어딘가 애매하게 달랐습니다. 나는 파일을 덮지 않고 그대로 책상 위에 두고 의자에 깊게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머리 안은 오히려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남편이 준비해 둔 유언에서 내 이름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겠지요. 손이 떨리는 걸 억지로 눌러가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박동호 세무사, 오랜만에 눌러보는 이름이었습니다. 2번 정도 벨소리가 울리고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네, 박동호입니다. 동모 씨, 나 선자야.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말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으초, 리초, 드라초. 잠깐의 침묵 뒤에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마치 숨을 고르듯 이어졌습니다. 누나, 아니, 형수님 전화 받으셨네요. 제가 연락드려야 하는데 계속 미루고만 있었어요. 형님 일 때문에. 인사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좀 도와줘야겠어. 내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평생을 스스로 해결하는 쪽에 익숙해져 살아왔으니까요. 지금 시간대 집으로 와줄 수 있어? 당연하죠. 어디 계신데요? 집이시죠?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나는 다시 파일을 펼쳐놓고 몇 번이고 페이지를 넘겨봤습니다. 마음이 분주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도 어떤 중심이 잡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류에서 풍기는 잉크 냄새마저도 지금은 나를 현실로 붙잡아 두는 중요한 감각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검은 패딩을 입은 동호가 서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머리카락이 훨씬 많이 빠져 있었고 안경 너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었지만 그 특유의 약간 굳은 표정은 그대로였습니다. 들어와. 나는 거실로 그를 들이고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검은 가죽 소파 대신 낡은 패브릭 소파가 있는 작은 방, 그가 수십 번 드나들었던 공간. 책상 위에 펼쳐져 있는 파일을 보자 동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이거 형님이 나한테도 한번 보여줬던 그 초안이네. 그는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어느 부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내 이름이 들어간 문장이 퍼렇게 지워진 곳, 그리고 그 옆에 찍힌 낯선 필체. 이건 형님 글씨 아니야. 그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보여. 나는 그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그는 한참을 가만히 서류를 바라보더니 얼굴을 들고 나를 보았습니다. 형수님, 이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른 거야. 내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분노는 이미 한 번 가슴을 휘젓고 지나갔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오히려 냉정함이었습니다. 동호 씨, 나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도 잘 몰라. 그냥 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김정우가 아무 말도 없이 이런 유언을 남겼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 않을 뿐이야. 혹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그걸 확인해도 좋고. 그런데 누가 형이 이름을 빌려서 자기 뜻대로 문서를 고친 거라면 그건 말을 끝까지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동호는 이해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수님, 저 이런 사건 꽤 봤어요. 상속 이야기 나오면 피도 눈물도 없어지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형님이, 특히 형님이 형수님을 이렇게까지 빼버렸다는 건 저도 못 믿겠어요. 이건 형님 답지도 않고 형수님한테도 너무 큰 상처고. 그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일단 유언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게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초안과 최종본이 다른 경우라면 충분히 문제 제기할 만해요. 의사 능력, 외압, 내용의 급격한 변경 다 따질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이걸 진짜 싸움으로 만들어줄 사람은 변호사죠. 제가 아는 상속 전문 변호사가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이라면 형수님 얘기를 헛되이 듣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야? 여자고 이름은 최연우 변호사, 동부지방법원 쪽에서 사무실 하고 있어요. 제가 같이 가 드릴게요.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택시를 타고 서울 동부지법 근처의 오래된 건물로 향했습니다. 최연우 변호사의 사무실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리가 잘 되어 있는 소박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장에는 판례집과 법률 서적이 빼곡히 꽂혀 있었고 창가 쪽 작은 테이블에는 화분과 사진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액자 속에는 그녀가 어딘가 산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는데 그 웃음은 이상하게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웃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은 박 세무사님께 들었습니다. 나는 남편의 상태, 병원에서의 마지막 날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로펌에서의 유언장 낭독, 그리고 서랍에서 찾은 초안들까지 숨을 섞어가며 이야기했습니다. 말을 하다가 몇 번이나 목이 베었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해야 할 말을 다 못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중간중간 중요한 부분에서만 그때가 언제쯤이었나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나요? 처럼 조심스러운 질문을 덧붙였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야 그녀는 조용히 파일을 펼쳐들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그녀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씩 좁아지고 표정은 점점 더 진지해졌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던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그냥 기분 탓이라고 넘길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일관되게 배우자를 보호하는 내용이 들어있던 유언 초안이 마지막 몇 달 사이에 완전히 바뀌었고 그 시기가 고 김정호 대표님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된 시기와 겹쳐 있습니다.
필체 차이, 문구의 뉘앙스, 누락된 부분의 성격. 다 종합해보면 누군가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건드린 티가 납니다. 그럼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하면서도 나는 한쪽에서는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기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건가?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승소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싸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김 여사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인 시선, 소송 기간 동안의 감정 소모, 그 모든 걸 감수하면서도 아니오라고 말해야 한다고 느끼실 때 그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최 변호사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류 위에 놓인 남편의 글씨를 한 번 더 쳐다봤습니다. 선자 생활 걱정하지 않게. 그는 분명히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그 사람답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분명한 마음이 묻어있는 문장. 나는 내 손을 보고 다시 변호사를 봤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말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남편을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건 제 몫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면 사람들은 김정호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를 아무 말 없이 버리고 갔다고 기억할 거예요. 저는 그게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 싸우다가 지더라도 적어도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걸 법원에 서류에라도 한번 남기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이 어떤 남편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니까. 최 변호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음이면 가치가 볼만합니다. 그럼 유언 무효 소송과 함께 유산 분할에 대한 가처분 신청도 같이 넣겠습니다. 세상이 마음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장학회 쪽 자료가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재단에서의 문서 변경 과정, 회의록, 내부 메일. 그쪽에서 도와줄 만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재단 사무국에 이지훈 씨라고 있어요. 남편이 가장 믿던 직원이었어요. 아마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럼 먼저 그분을 만나보시죠. 저는 공증사무소 기록과 병원 진료 기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모을수록 상대도 함부로 나오지 못해요. 사무실을 나와보니 저녁 어스름이 이미 서울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에는 퇴근하는 차들이 길게 줄지어 있었고 횡단보도에서는 사람들의 신발 소리와 신호음이 얽혀 들렸습니다. 나는 핸드백 안에 파일을 한 번 더 꼭 쥐어보았습니다. 서류의 모서리가 손바닥을 눌렀지만 아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각진 감촉이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게 확실히 존재한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성수동에 있는 장학회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공장을 개조한 사무실은 천장이 높고 큰 창으로 햇빛이 들어와 탁자 위 서류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지금까지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상경한 학생,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에 다니는 학생, 장애를 가진 부모를 돌보는 학생. 그들의 웃음을 보고 있자니 남편이 왜 굳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나섰는지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사장님 어머님 오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이지윤이 작은 회의실로 나를 안내하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 조금 넘어 보이는 그녀는 짙은 눈 밑 그늘과 여러 서류를 동시에 처리해온 사람만의 손놀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를 앞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변호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와 서류를 간략히 정리해 설명하고 애써 감정을 섞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 말을 듣던 이지윤의 눈이 점점 커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안경 너머로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렇죠.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그녀는 서랍에서 한 파일을 꺼내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장학회 이사회를 준비하면서 작성된 회의 안건, 초안, 수정본들이 차곡차곡 꽂혀 있었습니다. 원래 처음에는요, 이사장님이 어머님을 당연직 이사로 계속 두겠다고 하셨거든요. 내가 없어져도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적어도 엉뚱한 데로는 안 갈 거다 이러면서요. 그래서 초안에는 계속 김선자 이사님이라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녀는 두 장의 문서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하나에는 내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고 다른 하나에는 그 부분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대신 들어간 문장은 향후 이사회 구성은 운영 상황에 따라 이사회가 결정한다는 매우 모호한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한예린 이사님이 대표님이 표현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신다면서 수정본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점점 어머님 이름이 빠지고 가족이라는 단어도 빠지고 대신 자꾸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제가 이거 원래랑 많이 다른데요 라고 했더니 예린 이사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다 시어머니 편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너무 딱딱하게 보지 말라고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상했어요. 중환자실 들어가시기 전까지 대표님이 몇 번이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지윤 씨, 우리 선자 자리 꼭 지켜줘야 해. 내가 먼저 가면 아무래도 여자가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을 거야. 그래도 여기 와서 이사로서 사람들 만나고 아이들 뽑는 거 함께 하면 덜 외롭지 않겠어라고요. 나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내 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듣지 못했던 말,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이 했을 법한 말, 이 자료들 변호사님께 드려도 될까요? 내가 묻자 이지유는 거의 기다렸다는 듯이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동안 저도 계속 마음이 걸렸어요. 제가 혼자 이걸 들고 있어봐야 아무 의미도 없고요. 어머님께서라도 이걸 가지고 뭔가 하실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날 밤 나는 다시 최현우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재단에서 받은 자료들을 놓고 우리는 늦은 시간까지 종이를 뒤적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종이에 형광펜으로 표시를 하며 필요한 부분마다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가족 간 감정 싸움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법원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할 일은 명확해졌습니다.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제기, 가처분 신청, 그리고 장학회 정관 변경 절차의 효력 정지 요청까지 같이 넣겠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적어도 2년은 보셔야 합니다. 상대가 크게 나오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2년이면 별로 긴 것도 아니네요. 내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최 변호사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리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보통은 다들 길다고 하시는데요. 남편이랑 4~5년을 살았어요. 그 중에 절반은 돈도 없고 집도 없이 그냥 둘이 몸으로 버틴 시간이었고요. 그 시간 생각하면 은년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참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유언 무효 소송이란 건 생각보다 사람을 많이 닳게 만드는 절차였습니다. 상대편은 처음에는 무시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는 생각보다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예린족 변호사는 답변서를 통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유언을 후견인 지위를 잃은 배우자가 뒤늦게 뒤집으려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남편이 나를 버렸던 것이 아니라 내가 남편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포장하려 했습니다. 그 서류를 읽었을 때 마음 한구석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최 변호사가 알려준 대로 나는 감정적인 반응 대신 그 문장 하나하나에 대응할 수 있는 사실들을 모으는 쪽을 택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법 가사재판부에 복도를 처음 걸었을 때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오래된 건물 특유의 구질구질한 공기와 플라스틱 의자에 늘어진 사람들의 피곤한 표정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혼, 양육권, 상속, 각자 다른 슬픔들을 들고 모여있는 공간, 나도 이제 그들 틈에 끼어 같은 대기표를 쥐고 있습니다. 첫 기일에는 양쪽 변호사들만 앞줄에서 남의 일처럼 차분히 서 있었습니다. 나는 뒤쪽 방청석에 앉아 마치 누군가의 인생을 소재로 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으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숫자와 날짜, 법조문이 오갔고 중간중간에 고 김정호, 배우자 김선자, 피고 한예린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내 이름이 이 낡은 법정 안에서 누군가의 입을 통해 반복되는 것이 묘하게 낯설면서도 현실적이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기일에는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재단 사무국에서 이지윤이 나왔고 이어서 동호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진술대 앞에 서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한 뒤 차분하게 때로는 감정을 누르면서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대표님께서 배우자분의 생활에 대해 걱정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내가 먼저 가버리면 저 사람은 혼자 남는데 집이라도 지켜줘야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언 초안 작성 과정에서 배우자분 이름이 삭제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처음에는 배우자분 성함이 명시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수정본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재판장 뒤편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해도 좋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 반복이 내 안에서 왜곡되어 가던 기억을 다시 원래 자리로 옮겨놓고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어느 날은 담당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남편의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항암제 부작용, 진통제 투여, 의식 수준, 서명 당시의 손떨림 정도. 그 시점에서 환자가 복잡한 법률 문서를 이해하고 그 내용에 대한 찬반을 판단할 정도의 인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십니까? 최 변호사의 질문에 의사는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결국 의사로서의 양심을 택한 듯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서류의 내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기는, 특히 퇴원과 입원을 반복하던 시기라 중간중간 혼동도 있었고요. 그날 법정을 나서는데 복도 끝에서 민수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나를 보자 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아주 평범한 어조로 말을 걸었습니다. 회사 안 가도 돼? 오후 반찬했어. 짧은 대답 뒤에 그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난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 아빠가 유언 쓴다는 얘기만 들었지. 내용은 한 번도 들은 적 없어. 그래. 아빠가 엄마를 빼버리려 했다면 난 그 이유부터 물었을 거야. 최소한. 근데 그런 대화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됐어. 내가 그렇게 말하자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힘들지. 힘들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중이니까 괜찮아. 너도 내 자리에서 내 말만 잘해. 누구 편 들려고 하지 말고 내 눈으로 본 것만 말해. 재판은 몇 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아침마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내고 동네 시장에 가서 야채 값을 흥정하고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웃들과 날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끔은 남편분 돌아가시고 많이 허전하시죠. 같은 걱정 섞인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나는 웃으며 그래도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내가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에게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최 변호사는 내게 미리 말해줬습니다. 오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김 여사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싸움은 본인이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선택의 결과일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손잡이를 꽉 잡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건 번호, 당사자 이름, 쟁점에 대한 정리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듣고 싶었던 문장이 들려왔습니다. 피상속인 고 김정우의 최종 유언 공정증서는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 능력 및 외부 영향 관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고 이전 유언 공정증서를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어지는 문장들 속에서 내 이름이 나왔습니다. 배우자 김선자는 이전 유언에 따라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에 대한 거주 및 사용권을 보장받으며 김정우 장학회 이사로서 지위를 유지한다. 그 문장을 듣는 순간 귀 속에 있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눈은 그저 또렷해졌습니다. 마음이 울컥하는 대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면서 의자와 한 몸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법정을 나와 법원 앞 작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겨울인데도 햇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최 변호사와 동호 그리고 이지윤이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 변호사가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이지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움직여도 김 여사님이 처음에 결심을 안 하셨으면 시작도 못한 일입니다. 동호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어색한 손짓으로 내 어깨를 툭 쳤습니다. 그 손길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집은 지키셨어요, 형수님. 장학회 자리도. 이지윤은 눈시울을 훔치며 애써 웃는 얼굴을 했습니다. 이제 대표님 사진 앞에 가서 좀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 말에 묘하게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나는 일부러 거실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의 빛이 거실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 가운데 서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 부부, 초등학교 때 민수를 가운데에 세워두고 찍은 사진, 김정호. 나는 조용히 남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답은 물론 없었지만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것만으로도 무엇인가 하나가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남의 입을 통해 왜곡된 이름이 아니라 내가 평생 불러온 그 사람의 이름으로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알람이 울릴 때까지. 눈을 뜨고 나니 창밖으로 햇살이 부엌까지 들어와 밥솥 뚜껑을 반짝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정리하고 장학회 정관을 수정하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하지만 그런 일들은 소송에 비하면 훨씬 단순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밟으면 되는 일들이었습니다. 장학회 이사회에 정식으로 참석한 첫날, 나는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이사진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약간의 어색함과 동시에 안도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차분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폐를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다시 같이 앉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내내 나는 내가 잘 모르는 숫자와 보고들을 듣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누군가 규모를 줄이고 대신 운영비를 줄이자는 식의 제안을 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한데요. 모두의 시선이 내게 향했습니다. 우리 장학금 받는 아이들 한 명당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그 돈이 그 아이들한테 어떤 의미인지도. 운영비 줄이는 대신 장학금 줄이자는 얘기는 저는 쉽게 동의 못하겠습니다.
남편도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는 남편이 예전에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선자야, 난 숫자는 잘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르겠더라. 너라도 옆에서 사람 얼굴 보고 이야기해줘라. 그때는 농담처럼 흘려들었지만 이제야 그 말이 내 몫이 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자주 집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초등학생이 된 손자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회의실에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튀김 우동을 먹으며 바람을 겁내하던 사람, 막걸리를 한 잔 마시면 꼭 같은 노래를 부르던 사람, 운동화 끈을 묶다가 허리를 삐끗하고도 아무렇지 않은 척하던 사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유언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알 필요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다만 언젠가 이 아이가 커서 인터넷 어딘가에 떠돌아다니는 판결문을 보게 될지라도 적어도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는 할아버지는 종이 위의 문장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기를 바랐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나는 김밥을 말다가 문득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는 빗방울이 베란다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쪽으로 나와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우리가 처음 장학회를 만들 때 썼던 설립 취지서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아주 단순한 문장, 나는 그 문장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하려던 거 나는 내 방식대로 지켜볼게. 당신이 나를 완벽하게 지켜주지 못했던 것처럼 나도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우리 둘이 같이 만든 것들이 누구 마음대로 이름이 바뀌지는 않게는 해볼게.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원망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도 그 안에 섞여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소리는 잔잔해졌습니다.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서야 조금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버려지지 않았다. 나는 지워지지 않았다. 조금 늦었지만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이 이 싸움의 진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만은 남은 날들 동안 잊지 않고 살고 싶었습니다.